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존감은 한 인간 존재에게 전 인생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대인관계에 대한 주제도 있고 또 어떤 일에 대한 성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좋게 되면 이런 것들에서 모두 좋은 성과들이 날 수 있지만, 자존감이 낮게 되면 대인관계나 어떤 일의 성취나 다양한 분야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고, 또는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신경증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울, 불안, 강박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더욱더 좀 무서운 것은 낮은 자존감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는 인생에서 정말 큰 처벌이 오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서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존감의 문제는 관가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행동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서 알아차려 보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었던 그런 정서적인 트라우마, 상처들과 어떤 좀 관련이 있는지,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좀 끝까지 보시면 내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 어릴 적에 정서적인 트라우마,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정서적 착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단어가 굉장히 센데 그 정도로 데미지가 크다는 겁니다. 근데 저의 이 영상이 단순히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마녀 사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발달 심리에서 보면 어떤 부모라도 자녀에게 정신적 외상을 주지 않는 부모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모님을 원망하는 어떤 도구나 현재 나의 삶의 힘듦을 합리화시키는 어떤 도구로서 작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내 어린 시절에 현재 나의 낮은 자존감과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결핍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를 아는 정도의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어릴 적에 정서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 부모 양육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역기능적 가족 모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좋지 않은 가족을 경험한 경우인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른 같은 아이가 될 것을 강요하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정서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이는 되게 아이다워야 되는 거죠. 장난기도 많고 자기 하고 싶은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좀 실수도 하고 철이 없기도 하고, 이런 아이의 모습이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통제를 하거나 지나치게 어른스러운 행동을 할 것을 강요당하거나, 또는 유일하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인정받는 그런 양육을 경험하게 되면 애어른으로 되어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독재적인 양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통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어떤 집의 강력한 리더로서 통제하는 양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신념이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위계가 확실해야 된다,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어른에게는 대들면 안 된다, 아이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이런 가족 신념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경우에도 어른아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떤 감정이나 욕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면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안전한 상황이라는 건 좀 수용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안전하지 않은 것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또는 어떤 감정을 표현했을 때 처벌이 왔거나 좋지 않은 피드백이 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상대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하면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재적인 양육, 그다음에 지나치게 통제하는 그 양육을 경험하게 되면 애어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하고 아이의 역할이 역전된 경우죠. 그래서 아이의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고 좀 오히려 부모를 돌보는 부모 역할로서의 모습을 강요받는 그런 양육을 경험했을 때도 애어른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감정바지예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 쓰레기통, 세게 얘기하면 감정바지의 역할인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대부분 그 감정바지의 모습은 부부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문제에 불만족스러운 어떤 엄마가 딸에게 끊임없이 아빠의 흉을 보거나 본인의 힘든 점을 이렇게 토로를 하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은 어떤 거냐면, 안전하지 않은 상황, 그 중에서도 내가 내 욕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버리면 상대가 너무 힘들 것 같은 상황에서는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 아이와 같은 내 욕구를 표현해버리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아이들도 표현하지 못하고 아빠하고 관계 속에서 엄마가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들어주기도 하고, 또는 그 엄마가 힘든 것이 너무 마음에 쓰여서 이제 엄마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면서 엄마를 챙기거나, 또는 엄마의 어떤 대리자가 되어서 아빠에게 대항해서 싸워준다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순수한 어떤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의 모습보다는 부모를 챙기는 애어른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되게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결국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감정바지를 한다는 것은 타인의 감정, 특히 부모의 부정적이고 강렬한 감정들이 그대로 쏟아져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렸을 때 비판적 사고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마치 이제 씹지 않고 음식을 삼킨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믹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엄마 감정이 내 감정이고 내 감정이 엄마 감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불안해지면 같이 불안해지고, 엄마가 화가 나면 같이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도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엄마랑 공간적으로 분리가 돼 있지만 엄마가 또 아빠하고 좀 싸웠거나 엄마가 좀 불안해지면 거의 이제 나의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엄마를 막 신경 쓰고 같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막 즉각적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 융합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그러니까 감정이 믹스가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라는 느낌 속에서는 굉장히 힘을 얻고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데, 딱 분리가 돼서 진짜 본인 감정이 뭐예요? 진짜 본인의 욕구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답하기 어려워하거나 진짜 본인의 감정과 욕구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독재적인 양육을 경험한 거랑 되게 비슷한 건데요. 독재적인 양육을 경험한 경우도 애어른의 모습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 욕구가 아니라 타인의 욕구, 특히 이제 부모의 기대나 요구에 의한 그런 조건화된 욕구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충족하는 거, 그러니까 충실한 거잖아요.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나의 바운더리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주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타인의 욕구에 충실했기 때문에 나의 바운더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체적인 생각이나 주체로서의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는 개방형으로 질문했을 때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번 표현해 보시죠. 그러면은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상담에서 그래서 처음 만나서 그런 분들에게 개방형 질문을 예를 들어서 해요. 한 주 동안 좀 어떠셨나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대답을 잘 못해서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뭐 힘들었던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좋았던 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폐쇄형 질문, 선다형으로 줬을 때 대답을 오히려 잘 하시고, 개방형으로 진짜 본인의 욕구를 물어봤을 때 잘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또는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좀 가이드를 주기를 기다리시는 상담 와중에서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애어른을 강요받는 그런 정서적인 트라우마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아요. 친구나 이제 가까이에 지나치게 애 같고 좀 철이 없는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되게 좀 밉거나 이런 감정이 든다면 그건 이제 대부분 투사일 확률이 많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행동하고 싶은 본인의 욕구가 투사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애 같고 어린애처럼 굴고 철이 없는 어떤 성인을 보면 되게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것은 내가 어릴 적에 있는 그대로 내 욕구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애어른을 강요받는 양육을 경험했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자기애적 성향을 강요받는 양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단어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언가 성취를 해야지 또는 성과를 내야지 인정받는 그런 양육을 경험했을 때 이런 자기애적 성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결핍이나 그런 약간의 열등감이 자녀에게 전이가 되어서 자녀의 어떤 성취를 통해서 자녀와 동일시하면서 그 성취를 통해서 어린 시절 본인의 결핍들을 이제 보상받으려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학구열에 불타서 아이를 계속 뭐 학원을 뺑뺑 돌린다든지,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계속 어떤 성취를 내기 위해서 아이에게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유일하게 아이가 어떤 성취나 성과를 냈을 때 칭찬이나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아이도 역시나 내 존재감을 느끼는 것은 유일하게 내가 좋은 성취를 냈을 때고, 부모의 기대에 내가 부합했을 때, 부모의 기대에 충족했을 때 내가 유일한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자꾸 발달을 하는 거죠. 결국엔 이런 것들이 자기성의 문제로 발달할 수가 있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의 기대나 또는 어릴 적에 그런 기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웅대한 자기상이 있고, 웅대한 자기상에 대해서 내가 도달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큰 실패 경험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이제 좌절을 느끼게 되고 굉장히 큰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워커홀릭 기질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항상 부모가 말하는 어떤 웅대한 자기상, 어떤 해내야 대한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을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은 잘 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다 떨어졌는데도, 번아웃 될 정도로 에너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엑셀을 밟으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굉장히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삶이 항상 긴장 상태겠죠. 왜냐면은 끊임없이 나를 몰아붙이고 높은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긴장되어 있는, 릴렉스하게 쉴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확인해 보면 내가 또 어떤 이런 자기애적 성향을 강요받는 그런 양육을 경험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어떤 일을 되게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언가 잘해야 된다, 성취를 내야 된다는 분은 하면 제대로 해내거든요. 근데 제대로 해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어떤 일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혹시 내가 이런 자기애적인 양육을 강요받은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애 어른으로서의 모습이나 자기애적인 모습이나 이런 이제 양육 형태가 왜 좋지 않냐면,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모두 아이의 어떤 주관적인 주체적인 욕구에 충실한 것보다는 결국엔 부모, 타인의 욕구에 충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있는 그대로 본인 모습을 수용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하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위니캇이라는 대상관계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들 또는 이제 좋은 부모의 요건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에게 전지전능감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좀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통 아주 유아 초기에 기본적으로 대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배고파서 울면 엄마가 젖을 주고, 내가 뭐 대소변을 해서 찝찝해서 울면 또 엄마가 갈아주고, 이런 것들이 얼핏 보면은 아이가 있고 아이의 요구에 의해서 엄마가 와서 그런 것들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되게 마술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냥 내가 배고프다고 느끼는 순간 엄마가 거기에 위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떤 전지전능함, 나의 힘에 의해서 여기에 위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지전능감이라는 마술적 믿음이 있고, 근데 좋은 엄마의 조건 중에 이런 아이에게 전지전능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거울 반응이라고 하죠. 즉각적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반응해주는 엄마여야 돼. 왜냐면은 이 아이는 나중에 엄마 역시도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분리된 대상, 또 이 세계도 분리되어 있고 타인들도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 공포들을 이겨내는 하나의 힘으로서 이 전지전능감이 꼭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있는 그대로 수용받는 그런 경험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이제 좀 부재한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수용받는 것보다는 타인의 욕구에 충실하기를 강요받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항상 삶이 이제 불안함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삶의 이제 기저에 불안을 깔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지나치게 이제 역기능적 가족 모델을 경험한 경우고, 근데 의외로 이런 역기능이 아니라 굉장히 허용적이고 내가 생각하기엔 어릴 적 트라우마가 전혀 없는 이런 양육을 경험하신 분들도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현대사회에 이런 분들이 더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지나친 허용적인 양육을 경험하신 분들. 현대사회에 왜 이런 분들이 많냐면요, 이제 독자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이제 40, 50대, 지금의 40, 50대 분들은 그 윗대 세대들, 70, 80대 부모님들은 이런 부모 양육에 대한 교육이나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컨셉이 잘 없죠. 그 시대는 뭐 벙어리 3년, 뭐 봉사 3년, 기머거리 3년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시부모 잘 모시고 남편 보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면서 정서적인 표현을 안 하는 게 미덕이고, 또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서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좀 약한 존재이고 강력한 카리스마, 그래서 되게 근엄하고 이렇게 과묵하고 이제 듬직한 그런 모습이 곽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40, 50대 분들은 대부분 정서적인 그런 지원을 못 받았죠.
근데 이 40, 50대는 대부분 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는 반면에 그런 정서적인 것이나 부모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체나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접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에는 대인관계나 사회적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회적 기능이나 또는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실패 경험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자존감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을 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 내가 액션을 한 10만큼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리액션을 100, 200만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사인을 보내줘도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인 수용을 받는 일방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는 그런 양육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학교 장면이나 사회에서 그대로 나는 그 관계를 재현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대인관계 방식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요. 근데 사회적 관계나 친구 관계로 가면 내가 10을 보여줬을 때 리액션이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크게 오지 않죠. 1, 2만큼 오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이제 쌩당하는 경우도 있죠.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 기분을 좀 맞춰줘야 될 때도 있고 또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좀 부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이런 컨셉이 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결국에는 이제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A, B, C 세 명이 있는데 내가 A라고 하면 갑자기 C가 B를 보고 되게 반가운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A는 여기에서 굉장히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반가웠는데 왜 쟤는 나한테 아는 척을 안 하지? 그러면서 굉장히 시무룩해지고 우울해지고 자존감은 하락이 왔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본인이 반가웠으면 왜 직접 본인이 그 친구에게 C에게 왜 반갑다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본인도 약간은 좀 뭔가 알아차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받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C가 반가우면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안부도 물어보고 좀 반가운 표현을 좀 해보고 기분도 좀 맞춰주고 이런 컨셉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렇다기보다 1차적으로 배웠던 양육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교 장면이나 아니면은 회사 생활 또는 남자들은 이제 군대 생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대인관계가 안 되다 보면은 고립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집에 오면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허용해주는 내가 굳이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나에게 안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고립되게 되고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물론 이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어릴 적의 트라우마적 경험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구분해서 대략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강요받는 양육. 두 번째는 무언가 항상 성취를 냈을 때만 인정을 받았던 자기애적 성향을 강요받았던 양육.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을 경험했을 때 이 3가지 경우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주로 이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어린 시절의 어떤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른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자존감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